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집트 여객기 사고가 테러 공격 때문이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프랑스 정부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장마르크 아이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아직까지 어떤 이유로 항공기가 추락했는지 정황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로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히 드러난 것은 없다며 만일 여객기에 테러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판명되면 다음은 사고기가 이집트발이 아니라 프랑스발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사고가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시인하는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수색팀은 오늘도 지중해를 대상으로 실종된 이집트 여객기의 잔해와 66명의 탑승자를 찾기 위한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의 주범으로 알려진 살라 압데슬람에 대한 프랑스 당국의 신문조사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압데슬람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테러 공격 과정에 민간인 살상 계획과 방법을 실토할지 여부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파리 테러 사건과 벨기에 브뤼셀 연쇄 테러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도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압데슬람은 파리 테러 당시 프랑스 국립경기장에 3명의 자살폭탄 요원들을 직접 이송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또 당시 압데슬람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이 포착된 곳에서 폭발되지 않은 자살폭탄 조끼를 발견함에 따라 압데슬람이 공격 직전 이를 포기하고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해왔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이 지난해 이란과의 핵합의 이후 제재와 상업 분야에서 빚어지는 혼선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기업들이 이란과의 상업 거래와 관련된 문제를 정부에 적극 문의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규제하기로 동의한 뒤 지난 1월 이란에 대한 대부분의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인권과 테러 관련 제재 등은 여전히 남아있어 일부 기업들은 이란과 정확히 어떤 부분까지 교류가 허용되는지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에 따라 이에 관한 명확한 지침과 신속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타이완의 차이잉원 신임 총통이 오늘 공식 취임했습니다. 타이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통에 오른 차이잉원 총통은 취임사에서 중국과의 긍정적인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양하는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역사의 짐을 제쳐두고 긍정적인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은 올해 초 총선거에서 8년간 집권한 국민당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전임 국민당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지만 민진당은 최근까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감시에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민진당이 장악하고 있는 타이완 의회는 중국을 위해 스파이 행위를 벌이는 군 퇴역자들에 대한 연금을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해 말까지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의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이 올해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아흐메드 비랄 수단 정보장관은 바시르 대통령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올해 9월 유엔 정기총회에 초청됐다며 미국은 총회 개최국으로서
바시르 대통령에 대한 비자를 승인해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시르 대통령의 경우 과거 수단 다르푸르 내전 과정에서 최소 30만 명을 살해하고 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도록 한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된 상태여서 미국 정부는 그의 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군은 2년 전 치복 마을에서 이슬람 가격단체 보코하람에 납치됐던 두 번째 소녀가 구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미스 세라 루카라는 이름의 이 소녀가 아마다와주 마다갈리 출신이라며 파란색 히잡을 쓴 그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보코하람이 공개한 동영상 속 피랍 소녀들도 이와 비슷한 히잡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지난 2014년 4월 나이지리아 북동부 치복 마을에서 납치된 여학생 219명 가운데 두 번째 생환자로 기록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5월 20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핵 위협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전방위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와 변화를 이끌어 유럽연합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군 고위 관계자와 기관 등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인권을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5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21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무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핵 위협에 맞서 북한과 전통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집중 공략하는 압박 외교를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20일 세종연구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회의 축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다변화돼 전 세계로 확대됐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도를 넘어서 동북아, 더 나아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위협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전방위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와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는 25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언급하며 올 상반기 중 북한의 우방국과 동조국 등을 집중 공략하는 압박 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과 아프리카 연합에서의 특별 연설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과 북한 비핵화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비동맹 외교 차원에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전통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또 지난 4월 자신이 참석한 아시아 교류와 신뢰 구축 회의, 시카 외교장관 회의와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서도 강력한 대북 메시지가 전달됐다며 북한에게 큰 충격이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 장관에 이어 축사를 한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현재 남북관계 상황이 매우 엄중하며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만큼 이제는 북한의 셈법을 바꾸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나아간다는 의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북한의 셈법을 바꾸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주민을 외면한 채 핵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비핵화와 변화만이 자신들의 살 길임을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홍 장관은 북한이 민생과 전혀 상관없는 7차 당대회를 개최하고 김정은 정권의 공고화에만 주력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과 진정한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학술회의 주제 발표에 나선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의 노동당 위원장 추대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속히 축전을 보낸 건 당 대회 전에 5차 핵실험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 중국의 뜻을 받아들인 데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중국 측에 김정은의 노동당 위원장 취임 사실을 미리 전달했으며 중국이 이에 대해 신속히 축전을 보내오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는 겁니다. 정 실장은 중국과 북한이 7차 당대회를 계기로 화해 분위기로 나아갈 것이며 향후 중국의 대북 제재가 서서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 실장은 아울러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남북 군사회담 언급과 관련해 북한의 노선이나 정책이 대략 향후 5년에서 10년을 염두에 두고 발표되는 만큼 박근혜 정부가 아닌 차기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20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남북 군사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호응해 나오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공개 서한을 통해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군부 대화를 조속히 개최하자는 우리의 제안에 적극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최근 열린 7차 노동당 대회에서 남북 군사회담 개최 필요성을 언급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진정성 없는 선전공세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공개 서한을 대남 평화 공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군 고위 관계자와 기관 등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도 강요회의를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 목록에 추가로 이름을 올린 건 개인 18명과 기관 한 곳입니다. EU 강요회의는 1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들 추가 제재 대상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대량 살상 무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북한군 고위 계급과 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EU는 20일 발행되는 관보를 통해 이번에 추가된 제재 대상 개인과 기업의 이름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EU의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66명으로 늘었으며 기관은 42곳으로 증가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을 합치면 목록에 오른 제재 대상은 모두 108개로 EU의 대북 제재 명단은 처음으로 숫자 100을 넘겼습니다. EU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했으며 이어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 당시에도 금융과 무역 제재, 자산 동결 그리고 여행 제한 등 광범위한 추가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EU는 북한에 대해 무기와 핵 개발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치품 금수,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EU의 비회원국인 스위스 정부도 18일 연방 강요 회의를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국가 차원에서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문에는 스위스의 독자 제재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북한과의 금융거래 금지 등 유엔 안보리의 결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지도자와 대화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의 발언에 대해 미국에서 우려와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빌미를 줄 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선전에도 역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북한 관리가 트럼프 후보의 대화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데 대해서도 미 전문가들은 새롭거나 의미를 부여할 게 거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미국의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지난 17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에 입성하면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speak to him. I would have no problem speaking to him. 이에 대해 양영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음 날 미 APTN에 그렇게 된다면 나쁠 게 없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반응이 새삼스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조셉 지추라니 전 미국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19일 VOA에 북한 정권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부터 정상회담 등 미북 대화를 꾸준히 원했었다고 말했습니다. No, I don't think it's new. I think North Korea
has always preferred and wanted to have, and this goes back to Kim Jong-il.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이 항상 추구해온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북한이 반기는 건 이상할 게 없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국장은 하지만 미북 정상회담이 바로 성사되는 건 위험이 많고 성공 가능성도 적다며 고위급 양자 회담을 통해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이라도 당장 오바마 행정부가 미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타진할 필요가 있지만 북한이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백악관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7일과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이 비핵화와 도발을 중단하겠다는 확신을 줄 때까지 국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한 양영섭 부위원장의 반응에 무게를 둘 게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periodically indicates it's eager for engagement, and then there always tends to be conditionality attached with it. 미북 간의 대화와 접촉을 주기적으로 선호한다고 밝히면서도 조건을 내세워 뒤틀리게 하는 것이 북한 정권이 지금까지 보여온 전형적인 행태였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최근의 예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 등 조건 없는 남북 대화를 하겠다고 밝혀 많은 이들을 흥분시켰지만 갑자기 미얀 군사훈련 중단 등 여러 조건을 내세워 찬물을 끼얹은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또 트럼프 후보의 미북 정상회담 발언 역시 대통령이 당선되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Mr. Trump's comment is very similar to what Barack Obama said in 2007 when he would meet unconditionally with Kim Jong-il within the first year of his administration. 트럼프 후보의 발언은 2007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바락 오바마 후보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적대 국가 지도자들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공약한 것과 매우 비슷하다는 겁니다. 당시 오바마 후보의 경쟁 상대였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이런 오바마 후보를 순진하다고 비웃었고 오바마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 뒤 정상회담 후보국에서 북한을 지웠습니다. 백악관에 입성해 미북 관계의 현안을 제대로 학습한 뒤 북한 지도자를 만나는 계획을 접었다는 겁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후보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미 대통령 당선이라면서 지지표를 모으기 위한 정치적 발언에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Well, Trump says many things. He makes comments on everything. Whether it has any meaning or not, I don't know because he's a political candidate. 미북 정상회담은 어떤 환경에서 성사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처럼 북한이 핵미사일 무장을 확대하고 인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유린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폴락 선임연구원은 대북 현안을 제대로 파악한 뒤 협상의 유연성 차원에서 하는 발언이라면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트럼프 후보의 최근 대북 발언은 온전한 외교 정책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미국 전문가들뿐 아니라 심지어 공화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조차 김정은과 대화할 것이란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은 미 외교 전문지인 포린 팔러시 기고에서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매우 나쁜 구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지가 없고 정상회담이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게다가 북한 정권의 핵무장 선전에 역이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한일 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의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희망이 아닌 절망을 안겨줄 것이라고 그린 부소장은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한 뒤 치밀한 준비와 미북 간의 사전 조율을 충분히 한다면 미북 정상회담이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레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개관연구원은 트럼프 후보가 미북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적어도 4가지를 충족시킨다면 미북 관계 개선에 진전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Trump would not go to Pyongyang for such a meeting. That such a meeting would have to take place in a neutral site, such as, for example, Singapore. 북한의 선전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정상회담 장소는 평양이 아니라
싱가포르 같은 중립지대로 해야 하고 사전 구체적 합의 속에 모든 의제를 진지하고 자유롭게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넥시 연구원은 또 트럼프 후보가 한반도와 관련한 역사와 협상 과정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식을 무장해야 하고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화조약에 관한 남북한과 주변국 미국의 입장에 관해 철저히 터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힘든 북한 정권 특유의 외교적인 덕트린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이런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정상회담 계획은 접는 게 더 낫다고 닉시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반 총장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인권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8일 뉴욕의 민간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연례 만찬 행사 기조연설에서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고 북한의 인권 침해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의 기아와 영양 실조는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도 군사비 지출은 늘고 있다고 반 총장은 지적했습니다. 반 총장은 북한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다자간 협상에 복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 해결이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반 총장은 북한의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 UPR 권고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 총장은 국제사회는 지금이 평화와 안정,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시기라고 합의했다며 추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북한과 주민들의 불안정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반 총장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대화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이 더 가까워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반 총장은 이산가족 상봉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치 안보 문제와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반 총장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합니다. 반 총장은 한국에서 국제 로타리 세계대회와 UN NGO 컨퍼런스 등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한국 정치권 인사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또한 반 총장은 오는 27일 일본 미에현 이세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아웃리치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난 석 달간 운항을 중단했던 북한의 고려 항공이 쿠웨이트 노선에 항공기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기 노선 재개를 의미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고려 항공이 쿠웨이트 노선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평양발 JS-161편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후 2시 9분 경유지인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를 거쳐 다음 날인 18일 오전 12시 20분 쿠웨이트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평양에서 이슬라마바드까지의 비행시간은 6시간 52분, 이슬라마바드에서 쿠웨이트 시티까지는 3시간 39분이 걸렸습니다. 이후 평양행 JS-162로 편명을 바꿔단 해당 항공기는 같은 날 새벽 3시 38분 쿠웨이트 시티를 출발해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고려 항공은 최근 몇 년간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이슬라마바드를 경유하는 쿠웨이트 노선을 운영해왔습니다. 이 노선은 주로 중동의 북한 노동자들을 수송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현지 시간으로 2월 23일 오전 4시 44분 쿠웨이트 공항을 이륙한 기록을 남긴 고려 항공은 3월과 4월 쿠웨이트행 항공편을 띄우지 않아 해당 정기 노선을 중단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선 고려 항공이 쿠웨이트 시티 정기 노선에 대한 운항을 재개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전히 고려 항공이 영문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시간표에는 해당 노선이 제외된 상태고 이번 고려 항공편 역시 셋째 주 화요일에 운항돼 매월 마지막 주로 편성됐던 기존 스케줄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VOA는 해당 노선의 재개 여부를 묻기 위해 고려항공에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JS161과 JS162편을 운항했던 동일항공기는 다음날 평양과 베이징 왕복 노선에 투입된 뒤 한반도 시간으로 20일 새벽 2시 현재 평양 순안공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개성공단 폐쇄 100일째를 맞아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임으로써 이제라도 개성공단 중단을 초래한 원인을 해소하는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국제 제재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내린 고심에 찬 결단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 경협 보험으로 해결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다음 주 아니면 그 이후 조만간 종합지원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개성공단 기업협회 정기섭 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100일 전에 공단 폐쇄 이후 상황과 기업들은 지금 어떤 사정에 놓여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난 2월에 공단이 폐쇄되고 자산이 동결된 과정부터 간단히 좀 회고를 해주시죠. 예, 그 2월 10일 그 설 연휴 마지막 날 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입주기업과 그 간담회를 하고 싶다는 연락이 와서 가서 만났더니 그 자리에서 그 갑작스런 그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출입이 승인됐던 인원들이 못 들어가고요. 그 한 회사당 차량 한 대하고 한 사람씩만 들어갔다가 그날 저녁으로 그 북측 당국에서 전원 그 남측 인원 추방령이 떨어져서 그냥 그 나오고 내내 못 들어간 거죠. 네. 현재 입주 기업들은 그 이후로 그 이상 더 가져오지 못한 채 그냥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날 이후에는 개성을 못 가봤죠. 못 가봤고 뭐 현재는 그냥 뭐 띄엄띄엄 뭐 간접적인 소식만 듣고 있는데요. 뭐 현재 그 다음 달에는 뭐 더 이상 방치해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 개성공단 방문을 공식적으로 정부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네, 현재 공단 내 상황은 비록 단편적인 것이라도 좀 들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현재까지는 뭐 공단 내 자산에 대해서 북측에서 뭐 그냥 온전하게 그 보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측으로부터는 어떻게 할 건지 등에 대해서 혹시 통보 같은 건 있으셨나요? 그 이후에 그 북한 방송을 통해서 그 개성공단 내 그 자산을 그 청산하겠다 하는 그 통보를 받았는데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기업들은 이의를 제기했고 청산이라는 것은 그 줄 거 주고 그 정리할 거 정리하는 게 청산이거든요. 네. 저희들이 갑자기 정부에서 못 들어가게 하는 바람에 1월달 임금도 못 주고 그 정리할 걸 정리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북측 당국으로서는 그 자기들이 받을 거 그런 것들이 못 받게 되면 남측 기업들의 자산을 처분해서 그 받을 걸 받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입주 기업들이 120여 개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에들 있는 건가요? 그 기업마다 좀 사정이 틀린데요. 일부 기업들은 그 베트남이라든지 이런데 그 대체 생산지를 지금 물색하고 좀 뭐 몇 군데는 그 지금 그 건설 공사를 시작한 데도 있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금 뭐 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한국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기업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과 정부의 시각이 굉장히 틀린 게요. 기업들은 정부 정책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그 사적 재산권이 크게 침해돼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 정부에서는 그 법적인 근거 없이 전면 중단 결정은 강행해놓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합당한 보상은 못 해준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뭐 지원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지원이 아니라 이건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한 것이니만큼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그 공단 폐쇄로 인해서 완전히 재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버린 업소들도 있으신가요? 그런 기업들이 더 많죠. 왜냐하면 한 70% 정도 기업은 개성공단의 그 재개 외에는 사실 그 온전한 해결책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상당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네. 현재 공단 출입이 금지된 상황입니다만 이 협회 차원에서 물자 반출 같은 것을 위해서라도 혹시 그 공단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어떤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예, 1차적으로 3월 말경에 그 공단 방문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그 한미 군사 훈련 기간 중이라 그 여의치 못했고요. 이제 뭐 훈련도 4월 말에 끝나고 했으니만큼 저희들이 청산을 위해서라도 공단 방문을 시급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입주 기업들의 현재 입장은 만약에 상황이 개선이 돼서 공단이 재가동을 한다면 다시 들어가서 사업을 할 그런 용의들은 갖고 계신가요? 뭐 그것도 너무 이번 뜻밖의 경우를 만났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 한국은 아시는 것처럼 법치주의 국가고 시장주의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그 민간 기업들이 정부 승인을 받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그 기업들을 어렵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이런 것들은 정치와 경제가 전혀 분리가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법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행정권의 발동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만큼 그 일단은 남북 당국이 대화를 통해서 좀 개성공단이 재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전에라도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한테 정당한 보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개성공단 폐쇄 100일째를 맞아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과 폐쇄 후 공단 현황과 업체들의 고충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최근 폐막된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에 대한 외신 보도를 연일 왜곡해 선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독재를 비판한 기사를 내용을 감추고 최고 지도자에 대한 찬양 기사로 둔갑시켰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지난 9일 폐막된 7차 노동당 대회에 초청한 외신들의 반응을 체제 선전에 유리하게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회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2일 역사적인 당 대회를 세계 여러 나라 언론사 120여 명의 기자들이 활발하게 취재했다며 전 세계 언론이 평양의 발전상을 칭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눈부시게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경이적인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 13일엔 한국 주요 언론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 정치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며 북한의 강성국가 건설 위협은 승리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사실인양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도 외신 보도를 체제 선전에 유리하게 해석해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캐나다 CBC 방송이 평양 현지에서 김 제1위원장의 참석하에 지난 10일 평양시 군중대회가 성대하게 진행됐고 대회는 영도자에 대한 지지를 과시했다고 보도했다고 20일 전했습니다. 또 타이더 네이션 TV 방송은 문수 물놀이장과 능라 인민유원지에서 휴식을 즐기는 주민들의 모습을 소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신 취재 기자들은 북한 당국이 당 대회 관련 소식을 자신들의 관영 매체를 통해서만 접하도록 취재를 제안했고 평양 명소 위주로만 취재 안내를 한 데 대해 잇따라 항의했습니다. 또 당 대회에서 비추어진 북한의 모습에 비판적인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미국 CNN은 북한 언론이 완벽하게 국가 소유로 통제돼 정권 비판 내용은 한 줄도 쓸 수 없고 대부분 정권을 찬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NBC는 북한이 독재자에 의해 통치되는 가장 억압된 나라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영국 BBC도 평양 군중대회가 이제 막 핵을 보유한 국가의 전체주의적 대중동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방송 기자 출신인 탈북자 장혜성 씨는 당 대회 같은 대형 이벤트를 하고 나면 이를 체제 선전에 활용하기 위한 보도 방침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승인받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외 인민들이 그러니까 일부 기자들과 인민들이 김정은에 대해서 높이 칭송하는 거 보도를 하겠다. 이런 거 제의서를 올렸을 겁니다. 올렸으니까 김정은이 그걸 오케이 하면서 사인했을 거고 그리고 그런 방향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VOA에 김 제1위원장으로선 당 대회가 끝난 뒤 첫 번째 관심사가 외부 세계의 평가였을 것이라며 젊고 외국 유학 경험이 있는 김 제1위원장이 실제 외신 보도 내용을 모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은 수령의 절대적 권위로 유지되는 체제의 경직성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입니다. 수령에 대한 절대 권위 그리고 그에 대한 선전선동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게 만약 허물어지면은 이제 북한이 붕괴되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이미 구축이 됐다. 그리고 본인이 아냐 모르냐의 문제인데 당연히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야만 굴러갈 수밖에 없는 정치 시스템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당초 외신을 통해 대대적인 선전전을 펴려고 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으면서 북한으로선 보도 내용을 왜곡하면서까지 최고 지도자의 우상화 작업에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의 새 외국인 감독이 속도를 중시하는 빠른 축구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월까지 새로운 대표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요른 안데르센 감독이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을 맡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안데르센 감독은 19일 자신의 블로그에 축구 팬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올린 글에서 북한 축구협회와의 4개월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북한 대표팀 감독을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안데르센 감독은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출신 감독들과의 경쟁 속에 최종적으로 자신이 선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며 다양한 옵션이 계약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안데르센 감독은 북한이 지난 3월 말에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필리핀에 패하면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이 무산된 뒤 무척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2019년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대회와 장기적으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 대비해 대표팀 재건을 결정했다고 안데르센 감독은 말했습니다. 안데르센 감독은 오는 6월까지 새 대표팀을 구성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몇 주일 동안 북한 국내 리그 등 많은 경기를 관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데르센 감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성공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 축구대표팀을 보다 빠르고 유연하며 공을 중시하는 팀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53살의 안데르센 감독은 지난주 노르웨이 공영방송 보도를 통해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계획과 열악한 인권 기록을 지적하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데르센 감독은 축구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자신이 북한 대표팀을 맡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데르센 감독은 1985년부터 1990년까지 노르웨이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하면서 27경기에서 5골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1982년부터 노르웨이 프로축구에서 뛰다가 1985년에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 진출한 안데르센 감독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에서 뛰었던 1989-1990년 시즌에 18골을 넣으면서 외국인 출신 선수로는 최초로 득점왕에 오르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지난 2000년 스위스 프로축구 FC 로카르노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안데르센 감독은 독일과 그리스를 오가며 지도자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외국인 감독이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북한은 과거 1994년 미국 월드컵을 앞두고 헝가리 출신의 팔 체르나이 감독에게 대표팀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체르나이 감독이 이끈 북한 대표팀은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며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때 처음으로 본선에 진출했고 그로부터 44년 만인 2010년에 남아공 월드컵 때 다시 본선 무대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는 3차 예선에서 탈락했고 최근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도 탈락하는 등 2회 연속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 협의회에서는 지난 18일 일산 백마중학교에서 탈북 청소년들로 구성된 특성화 학교인 한결의 중고등학교에 신홀의 교감 선생님과 재학생 1명을 초청해 탈북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탈북 청소년과 백마중학교 재학생들은 북한과 통일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이 행사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19대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도 계세요. 우리 학교에도 현재 탈북 주민 중에서 지난 18일 경기도 고양시 백마중학교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학교인 한결의 중고등학교의 신홀의 교감 선생님과 한결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초청해 북한의 실정과 통일 비전을 주제로 북한과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또래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얘기가 줄을 이뤘는데요. 한결의 중고등학교의 신홀의 교감입니다. 백마중학교에서 통일교육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학교 이제 통일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백마중학교 학생들 만났는데 애들 열기가 대단하네요. 탈북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서 한국에 오게 됐고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한국에서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한국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못 느끼고 있는데 통일이 되면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좋은 점이 있는지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좀 심어지도록 그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가족으로 비유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엄마랑 많이 한결의 중학교의 학생회장인 오혜영 학생이 강단에 올랐습니다. 오혜영 학생은 주로 백마중학교 학생들의 질문에 답해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끌어갔는데요. 백마중학교 학생들은 북한의 학교 생활이나 북한 주민들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평소 궁금했던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부모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예. 이 학생 본인도 부모님도 통일을 원하시는데 북한 주민들은 통일을 원하는지가 궁금하다는 질문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잘 몰라요,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좋게 가르치죠. 북한에서는 한국을. 그러니까 잘 몰라요. 이제 저희 학교는 거의 다 나이가 많아서 거의 동갑이거나 오빠 언니예요. 근데 여기 오니까 이제 다 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또 좋아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한 학생이 처음에는 통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안 좋은 식으로 생각을 하고 통일 원하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에 끝나고 여기를 왔는데 이제 울면서 와서 죄송하다고 좀 장난이 섞였다고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별 신경은 안 썼는데 얘가 너무 마음이 이뻐서 좀 뭉클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릴 때 왔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더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통일 교육을 하면서 저도 조금 통일이 더 간절해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저를 만약에 또 생각을 해주면은 저 하면은 일단 통일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북한에 대한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고쳐달라는 게 아니고 북한을 생각하는 북한 주민들을 그런 이미지를 조금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서 그거를 조금 고쳤으면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통일을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통일을 원치 않는 학생. 강의가 시작되기 전 통일을 원한다는 학생의 숫자가 매우 적었는데요. 강의가 끝나고 그 수가 많이 늘어서 참석한 학생 중 80%가 통일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2학년 김경민 학생입니다. 원래 통일을 그렇게 막 통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 안 했는데 언니가 마지막에 저를 보시면서 막 가족의 비유를 하시니까 좀 그게 좀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2학년 김현규 학생과 1학년 권용우 학생은 탈북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 이야기 시간을 통해 북한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편견이 조금은 줄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 때문에 그 연평도 포격 사건도 그렇고 타격 입어가지고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서 제가 북한을 싫어합니다. 강의를 듣고 나서 일단 알게 된 부분은요. 통일을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클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도 되게 부담이 됐었는데 통일하고 나면 이제 또 선생님이 말하셨잖아요. 이익이 되게 많다고요. 그걸 실생활에서는 구별할 수 없으니까 뭐 알 기회가 없는데 이번에 확실히 탈북 청소년인 걸 알고 만나니까 좀 속 시원했고 궁금한 게 많았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 체제가 무너졌을 때 강대국에서 정한 그런 영토에 대한 분쟁이랑 1안, 2안, 3안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럼 통일 일단 나만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의 이야기보다 또래의 이야기이다 보니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가깝게 느껴지게 마련인데요. 함께 소통하면서 통일 문제에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겨레 중고등학교의 신호래 교감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통일을 원하는 학생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고 다음에 강의가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해봤는데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더 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생각할 때 지금 청소년들의 동질성 이제 분단이 오래되면서 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막상 청소년들은 이렇게 만나고 보면 굉장히 쉽게 동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청소년들보다는 어른이 더 걱정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청소년들이 쉽게 가까워집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도 역시 한반도가 뜨거웠네요. 5월에 찾아온 80여 년 만의 폭염이라는 소식인데 오늘도 날씨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내리쬐는 햇볕과 달아오른 지열에 바깥에 잠시 걸어가는 것도 아주 부담스러웠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경기도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오늘은 서울로 확장됐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시민들의 휴대전화에는 아주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폭염주의보 발령 긴급 문자가 전해졌습니다. 미리미리 폭염에 대비하라는 안내가 전화기 문자로도 전달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국민안전처의 어떤 재난 안내 문자인데요. 5월에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 2008년에 폭염특보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입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의 어제 기온이 33도를 넘어선 데 이어서 오늘 서울이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적어도 내일까지는 33도 이상의 기온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5월 중순에 30도를 웃돈 서울의 폭염, 1932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 90대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억날까 말까 하는 평범하지 않은 더위가 맞는데요.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한국국민안전처가 지난해보다 닷새 빨리 폭염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혼자 사는 노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어린이 등
9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는데 관계 부처와 함께 국민 건강 관리에 나서는 겁니다. 재난 대응을 위해서 12만 명의 도우미가 투입됐고요. 이들이 직접 그 혼자 사는 노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서 폭염에 잘 지내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농촌 지역에서 논밭 일을 하던 고령자 7명을 포함해서 폭염 등 온열 질환으로 11명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루 2차례 이상 안내 방송을 하고요.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냉방시설도 가동하고 있는데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도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인명피해를 최대한 막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겁니다. 폭염에는 바깥 활동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폭염에는 물 많이 마시고요.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가능하면은 바깥에 나다니는 것 삼가하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눈과 몸을 가리느라 얼굴이 저절로 찌푸려지게 되는 폭염인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 한 차례 비가 내려야 이 기온이 누그러진다고 하니까 한국뿐 아니라 북한 지역의 청취자들도 지금 이 시기에는 건강 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참 무더위에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의 한 빌딩에서 발생한 여성 혐오자에 의한 살인 사건,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물결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죠.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그 면식이 없는 30대 남성에게 살인을 당한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4회째입니다. 지금도 지하철 강남역 10번 출구 앞 피해자를 추모하는 내용의 그 메모 쪽지가 가득하고요. 온라인에서도 추모와 함께 여성 혐오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특정 여성이 대상이 아니라 여성 누구나가 희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국 사회가 가진 문제를 보여준 사건이다. 여성차별 사건이다. 뭐 이런 내용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혐오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는 정치계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21일 오후에는 이 피해 여성을 기리는 침묵의 추모 집회가 강남역 인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자,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대규모의 한류 문화 공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있군요. 한류 문화를 주제로 한 대규모 복합 놀이 시설은 처음이라지요? 그렇습니다. 그 미국 하면 떠오르는 디즈니랜드라든지 유니버설 스튜디오, 미국의 영화 산업과 만화 캐릭터 등 미국 문화 상품을 주제로 한 대형 테마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미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곳인데 이 한국의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처럼 한국하면 딱 떠오르는 한국 대표 문화를 총망라한 종합 문화 놀이 시설 공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들어서는 곳은 서울에서 북서쪽으로 자유로를 따라서 임진각을 향하는 길목인 경기도 고양시인데요. 이름이 K-컬처밸리입니다. K는 코리아의 한국의 대표 글자고요. 한국 문화단지의 의미를 담아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 문화바람, 그러니까 한류를 주제로 한 복합 문화시설의 기공식이 오늘 열린 겁니다. 한국 문화를 총망라한 복합 문화시설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시죠. 영화라든지 방송, 음악, 공연 등 한국 대중문화가 이 K-컬처밸리의 주제입니다. 놀이시설이 될 수도 있고요. 공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쇼핑몰도 있고 숙박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서부터 나올 때까지 한 자리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규모가 축구장 46개 넓이입니다. 32만 평방미터고요. 네.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를 최첨단 기술로 구현한 테마파크가 있고요. 2,000석 규모의 융복합 공연장,
쇼핑몰, 말씀드린 대로 전통 숙박시설도 이곳에 다 지어집니다. 네. 그래서 뭐 한국의 역사, 근대, 현대,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그 체험형 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이 여러 그 민간 기업과 함께 그 컨소시엄 형태로 건설하고 있는 K컬처밸리 시공사인 CJ그룹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이곳 기공식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을 했는데요. K컬처밸리, 한국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의 활용점정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K컬처밸리는 내년 말, 2017년 말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입되는 돈이 11억 7,80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완공되면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세계 예술계의 한국을 알린 발레리노 소식이 있군요.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세계문학계의 한국을 알린 소설 채식주의자의 작가 한강 씨에 이어서 이번에는 무용계에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부누아 드 라당스 최고 남성 무용 수상도 한국인 발레리노 김기민 씨가 받아서 화제인데요. 지난 1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시상식이 열렸는데 김기민 씨가 한국 예술의 수준을 세계에 알린 겁니다. 올해 나이 24살입니다. 세계 최정상급 발레단인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수석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번 상의 수상으로 다시 한번 세계 최정상의 남성 무용수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지난해 가을 한국 피아니스트의 쇼팽 콩쿠르 우승 소식 이후에 문학계, 무용계에서도 잇따라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발레리노 김기민 씨가 받은 부누아 드 라당스, 이 상이 춤의 영예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공연된 발레 작품들을 심사해서 최고의 남자, 여자 무용수 또 안무가에게 시상하는 아주 세계적인 권위의 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국에서는 1999년과 2006년에 12명의 여성 발레리노 강수진 씨와 김주원 씨가 수상을 했는데 남성 무용수가 받기는 김기민 씨가 처음이고요. 동양에서 봐서도 발레리노로서는 김기민 씨가 두 번째 수상이라고 합니다. 네, 참 영예의 수상이군요.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인권 보고서를 통해 아프리카 중남부 국가인 짐바브웨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5년도 국제 인권 상황을 담은 이 보고서는 짐바브웨는 최악의 인권 유린국 중의 하나라며 현지 당국이 소수 인종에 대해 체포와 고문, 납치 등을 다반사로 저지르고 있으며 시민 자유를 심각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보고서는 짐바브웨의 인권 상황이 끔찍하다고 지적합니다. 교도소 시설이 열악한 것은 물론이고 현지 당국은 개인 재산을 마구 약탈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억누르고 사법부의 고유 권한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 당국은 또 권력단체인 짐바브웨 아프리카 민족동맹 애국전선, 즉 자누프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당국은 주민들의 언론, 결사, 집회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또 민간단체 인사들을 마구 체포, 구금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정부패도 심각합니다.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해서 차별과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수 인종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탄압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미국을 비롯해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인권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인류 보편의 인권과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우방국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인디펜던스 애비뉴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